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144페이지에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입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온라인 주간 마지막 강의죠?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미리 본 핵심 용어는 원산학사, 교육 입국조서, 한성숭보, 방문국, 그리고 국학, 천도교, 대전교, 광해원, 경인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대 교육이 확산되다. 자, 근대적인 교육.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유교 사상에 입각한, 천자문, 논어, 맹자, 이런 것들, 사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서당이나 향교, 이런 곳에서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근대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라든지 역사, 외국어, 기술 등등, 이러한 학문들이 바로 근대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교육이 왜 확산됐냐면 배경은 개항 이후 우리가 외국에게 우리를 개방하고 나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죠. 그 접촉을 통해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롭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구나. 외국어도 습득해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서양식 교육이 필요함을 많이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민간의 근대 교육 노력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 원산학사. 지금은 북쪽이죠. 북한에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산학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1883년도 함경도 덕원, 원산의 한 지역이죠. 덕원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근대식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사립학교죠.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학교.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입니다. 하지만 사립.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배제학당, 이화학당. 자, 1885년에 배제학당과 1886년 이화학당. 이것들은 다 뭐냐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설립했다. 근대적인 학문을 교육했고 민족의식을 고치시겠다. 자, 여기서 이화학당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화여대. 바로 그 이화여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화학당은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여성들은 학문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 이화학당을 만든 것이고 지금의 이화여대가 된 것이죠. 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세우신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학교. 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우리가 지난 학기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교이죠.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보시면 다 여학생들이죠. 자, 이렇게 이화학당에서는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렇게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1883년에
세웠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습기관으로 동문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1886년에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걸 세우죠. 유경공원. 공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 유경공원. 자, 상류층 자제에게 근대적인 학문을 교육한 최초의 관립, 공립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최초의 사립학교는 어디다? 원산학사다. 최초의 공립학교는 어디다? 유경공원이다. 양반가, 상류층의 자식에게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경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보개혁 때 여러분들, 가보개혁은 두 시기로 나뉘어지죠. 제1차 가보개혁과 제2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 자, 제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을 고종이 반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교과서 144페이지 왼쪽 밑에 사료 톡톡이 있습니다. 사료 톡톡. 같이 한번 볼까요?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제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국민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질을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교육에 있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덕과 체와 질, 지덕체.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고종이 근대적인 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다짐과 그런 계획을 널리 알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 그게 교육입국조서입니다. 자, 이런 교육입국조서에 따라서 학교가 세워지는데요. 바로 소학교. 소학교는 어디냐? 지금의 초등학교로 비교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그리고 사범학교. 사범학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꿈이 선생님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범대학교 가야 되죠. 자,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인 사범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광무개혁. 자,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우리가 실시한 계획으로 광무개혁이죠. 자, 광무개혁 때는 상공업, 실업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많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근대적인 공장도 세우고 회사도 설립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광무개혁에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 조선인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학교를 어떤 학교를 세우냐? 뭐 실업학교, 기계학교, 어떠한 전문적인 일이나 직업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실업학교, 기계학교 이런 것들을 세웠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대 언론이 발달하다. 145페이지네요. 여러가지 언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순보. 자, 다 여러분들 설명한 겁니다. 최초의 신문이죠. 한성순보. 1883년에 한성순보가 있었다. 완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초의 신문이면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입니다. 10일. 지금 신문은 며칠 만에 나옵니까? 매일매일 나오죠. 매일매일 나오는데 이때는 열흘 만에 나왔다. 방문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뭐 개화 정책을 홍보하거나 국제 정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신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신문이 완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반 글을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상류층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으면서 미국에 있던 서재필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만든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다. 두 가지 버전을 냈습니다. 순한글 그리고 영문.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간 신문이기도 하죠. 자, 한성신문은 열흘마다 나왔지만 독립신문은 매일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의 개념과 비슷하다. 매일 나오는 최초의 신문, 바로 독립신문이죠. 민중을 계몽하고, 자, 독립신문과 관련된 독립협회가 무슨 활동했습니까? 만민공동의 활동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몽운동을 많이 했었잖아. 자, 민중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소개했지. 자, 제국신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한글. 자, 제국신문은 완전히 순한글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한글이니까 이렇게 편하겠죠? 공부하지 못하고 조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도 배울 수 있잖아. 아니,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는 주계층은 뭐 여성이나 뭐 어린아이들 또는 일반 하류층 이런 사람들이겠죠. 서민층이나 부녀자층 대상으로 인기를 얻은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입니다. 자, 황성신문.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말하자면 뭐냐면요. 이거는 한글 따로 또는 한문 따로 두 가지 버전이 신문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신문 사이사이에 한자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황성신문도 신문이 한 가지 신문이 있는데 그 안에 한글이 써져 있고 또 한문이 써져 있고 이렇게 섞여서 있다는 뜻이죠. 자, 유림층이 주대상이다. 이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유림층, 바로 선비, 양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유명한 게 바로 항일 전설인 시일야 방성대국.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현 선생님께서 쓴 시일야 방성대국. 아, 이날에 목놓아 온다. 자,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바로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 늑약의 부담을 알리기 위해서 쓴 논설문이 바로 시일야 방성대국이죠. 자, 대한매일신보. 순한글, 영문, 국한문, 혼용 세 가지 버전을 배포했다. 완전히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글과 한문이 섞여져 있는 것도 있다.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양기탁 선생은 여기에 집행인이죠. 일제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왜?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기 때문에. 자, 일본은 영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왜? 제1차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 일본은 영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영국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애국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애국 계몽운동의 하나인 국채보상운동 배웠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게 독립신문. 자,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바로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국.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게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곡, 대곡, 크게 곡. 우리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곡을 한다, 곡소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곡이죠. 1905년 황성신문에 실린 언론인 장지현의 항일 논설입니다.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 내용은 여기 실제로 못했는데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같이 강의하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의 내용을요. 자주 그 사료가 시험에 나오고 알아둘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잘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자, 146페이지 종교계의 147페이지가 아닌
145페이지네요, 아직. 죄송합니다. 자, 종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교. 천주교 우리 알죠? 카톨릭. 근대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서양 예술을 보급하고 양성평등 의식 전파에 기여를 했다.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서양식 의술.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근대적인 의료 기술로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하고 수술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도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학입니다. 동학. 자, 동학의 1대 교주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재우죠. 2대 교주는 최시영. 여기서 보이는 손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대 교주입니다. 이 3대 교주 손병일 때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꾸고 교육, 문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치겠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대종교. 나철과 오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철이 창시를 해가지고요. 이거는 단군 신앙을 믿는, 단군을 믿는 종교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탄압이 심해지자 만주, 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무장 독립 투쟁에 참여했던 그런 종교 단체가 바로 요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전통적인 종교였던 유교와 불교는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교. 박은식 선생님께서 유교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유교라는 게, 조선시대 유교라는 게 모든 사람이 유교적인 학문과 그런 내용을 배울 수 없었잖아요. 상류층, 양반층, 지배층에게만 투영되는 것이 바로 유교였고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박은신 선생은 우리 원래의 전통의 가치, 유교적 가치를 상류층과 지배층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민중 중심, 백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만해 한용운 선생. 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바로 불교에 대한 혁신도 주장해서요. 일본의 불교, 외래 불교가 들여오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약간 미신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의 불교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미신적인 요소를 타파해야 된다. 우리 조선의 불교를 지키자. 이러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근대 의식이 확산되다. 근대 의식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6페이지죠. 자, 갑신정변 때. 자, 갑신정변 때 반상의 차별을 폐지하는. 자,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의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인민평등권, 황림도 중요했습니다. 인민평등권. 모든 국민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를 타도하려고 했었죠. 차별을 폐지하고 노비제도 폐지를 내세웠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1894년에 가보개혁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법상으로 신분제가 폐지돼서 양반과 평민, 노비의 구분이 없어지고 평등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근대적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자, 천부인권이 뭡니까? 천부인권. 자, 나의 어떠한 권리나 그런 권한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하늘에서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평등하게 똑같이 그런 권리는 갖고 있는 거. 뭐 생명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독립협회에서 인권의식을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양성평등 또는 국민주권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립협회에서 무슨 주장됐냐면 국민참정권 운동. 자,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지배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참정권 운동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1898년에 상류층, 서울에 살고 있는 상류층의 부녀자들,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와 평등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여성에게도 교육이 평등하게 실시되어야 되고, 여성에게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여권 통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게시문,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여권 통문을 쓰고 나서, 이 여성들이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학교를. 여성들이 평등,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적인 교육이 여성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최초의 국가에서 만든 국립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찬양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찬양회. 이 찬양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입니다. 이 찬양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나중에 순성학교가 설립되는 것까지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순성학교는 국가에서 만든 학교는 아닙니다. 사립학교입니다. 한국 여성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된 학교, 여학교, 바로 순성학교입니다. 순성여학교로 부르죠. 자, 아까 배웠죠? 아까 그 여학교, 이화학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화학당은 최초의 여학교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여학교이고 여기서 보이는 이 순성학교는 1899년에 한국 여성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여성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된 여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다. 우리나라에 대한 학문,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죠. 자, 이런 연구가 왜 발달하게 되느냐?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자,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어떠한 자부심이 굉장히 하락하고 민족의 의식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민족 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학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냐? 목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일제 침략에 따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자, 국사연구.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 역사가 위대하고 굉장히 전통이 있고 그렇구나. 애국심이 고취되고 민족의식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된다. 주체적인 역사서술. 외세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식에 입각해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독사실론입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 등이 중심이 돼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노력했죠. 자, 그래서 어떠한 책이 나오냐? 교과서 나오는데 을지문덕전, 연개소문전, 이순신전, 위인전이죠. 그런 거 왜 썼을까요? 그런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나 강감찬이나 이런 위인들은 항상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위기가 있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인전을 사람들이 읽히게 하고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금 위기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 흥망사를 번역했다. 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는 잘 살아, 부강해, 어떤 나라는 망해.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이에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탈리아는 이때 새롭게 건국이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새롭게 건국이 된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자. 또는 베트남은 이때 나라가 망했어요. 프랑스한테 뺏겼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처럼 나라가 망하면 저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도 나라를 뺏기지 말고 독립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어연구. 가보개혁 이후에 공적인 문서나 사적인 문서에 한글과 한문이 함께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국한문체, 신문과 잡지가 가능되었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문에 한문도 쓰여지고 또 순한글도 있고 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글의 사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쉽고 배우기 쉽고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글을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안다면 뭐 어떤 계몽도 되고 지식도 올라가고 정세도 다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한글은 우리의 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민족의 어떠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을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께서 옛날에 쓰여오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 국어법의 체계를 연구해가지고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설립해가지고 국문이라고 하는 한글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 아시겠죠? 자, 147페이지 밑에입니다. 여러가지 지금까지 그 개혁에 대해서 발표해봤는데요. 근대적인 서양의 여러가지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고 선교사,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갔죠. 그래서 의식주가 있는데, 옷 입는 거, 우리 지금 흔히 있는데 양복, 서양식 양복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는 옷차림이 점차 사라졌다. 가보개혁 이후로 법상으로는 양반과 평민, 노비의 신분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구분과 제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옛날 양반들, 조선시대 양반들 뭐 입었어? 모자 가 쓰고 양반, 도포, 두루마기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건 양반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분이 사라졌다. 자, 그리고 식생활, 먹는 거. 자, 서양식 파티, 연애,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거.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커피 등 기호식품이 유행이다. 지금 우리나라 커피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자, 이때 1800년대 후반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커피라는 게 처음 소개되고 커피를 먹게 됐다. 바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를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고종입니다. 고종. 러시아 공사가 우리 고종에게 커피를 소개해줘서 그때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고 너무 맛있는 거야. 중독이 돼. 완전 커피 사랑.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피를 엄청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주생활, 건물은 서양식 건축물, 명동성당과 정동교회, 벽돌 건물이죠. 보시면은 147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사진에 정동교회 이 그림도 있네요. 자, 서울거리에 2층 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서양식 건물입니다. 자, 여가활동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너무 잘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스포츠인 야구, 축구, 테니스 등 이때 들어와서 근대적인 운동을 하였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시설의
갖추어지다. 과학기술 수용을 통한 교육강령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나타났습니다. 동도 서기론 쪽의 인식이 확대되었다. 자, 뭐냐면 근대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이유,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선, 전차, 뭐 건물 이런 것들, 근대적인 시설이 왜 갖추어졌을까? 바로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국강병,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부국강병이죠. 자, 동도서기론 쪽의 인식 확대. 동도서기론이 뭡니까? 동양의 도라는 것은 기본 바탕, 우리의 질서, 원래의 질서 체계,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사상이나 질서나 체계는 우리 원래의 것이지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전하자.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동도서기론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해서 서양의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외국인 기술자나 교사 이런 것들을 초빙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건물도 짓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 시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전신선, 통신, 전기 가게 하는 거, 그것도 만들고, 우편사무, 편지 쓰는 거, 편지를 써가지고 배달하는 거, 우편사무가 실시가 됐고, 만국우편연합에도 가입했습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 자,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편지, 우편이 발달이 되니까 서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편지 보내거나 이게 뭐 서신을 보내는 게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우리도 국제적으로도 외국과 우편 교류를 할 수 있다. 만국우편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전기와 전차. 자,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황실과 미국인이 같이 만들어진 한성전기회사에서 발전소를 건설했다. 발전소 뭡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발전소죠.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등이 설치했다. 전등. 우리나라에서 전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등, 불빛 나오는 밤에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전기로 가는 차가 바로 전차죠.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철도. 경인선, 경부선, 러일 전쟁의 수행을 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1905년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죠. 경인선은 어디예요? 서울과 인천.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 경인선은 서울과 북쪽에 신의주. 자, 이러한 철도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러한 철도를 만들면서 철도를 만들려면 기찻길도 필요하고 기차역도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잖아. 그 땅이 일반 백성들의 땅인데 그냥 빼앗아 가지고 철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겠지. 자, 그러고 어떻게 했냐? 이러한 일본의 이러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도를 파괴하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 아시겠어요? 자, 기타는 기기창.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배운 거죠? 무기를 제조했던 기기창. 청나라의 사신 영선사를 파견해서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도 만들었고. 자, 한성순도. 아까 얘기했죠? 신문 찍어내는 방문구. 광해원. 병원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병원이었던 광해원을 만드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이 언제입니까? 1884년이죠. 갑신정변 때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지 않습니까? 그 칼에 찔렸는데 그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살린 거야?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양식 외과 수술로 살렸어요.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인데. 그래가지고 황실에서 고마우니까 돈을 지원해줘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 만든 게 광해원이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제중원이 돼. 이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죠. 자, 의와 한계. 생활의 편리함이 됐죠. 철도도 만들어지고 뭐 전차도 가고 또 병원도 세워지고 뭐 이렇게 편리해졌지만 한계는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에게 기술과 자본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하는 의도로 이런 것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한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다. 바로 149페이지인데요. 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지. 지배층은 세금 달라고 빼앗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또 외국 열강이 들어와서 장사하지, 뭐 땅 뺏어가지, 이런 침략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황무지, 바로 만주와 연해주, 여기 완전히 벌판이에요. 허벌판. 황무지, 못 쓰는 땅이죠.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 엄청 넓은데 못 쓰는 땅이야. 그래서 이런 버려진 땅을 찾아가서 거기를 개간을 통해서 거기서 살았던 거죠.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황무지를 개간했다. 자치적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800년대 후반에 이 만주와 연해주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고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가들이 거기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떠한 기반이 이때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미주 지역,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되는 이민이라고 하죠. 뭐냐면 미국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고를 해. 뭐냐면 미국으로 오면 날씨도 따뜻하고 뭐 조금만 일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분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금만 일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들여와서 조선에 다시 돌아오면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부푼 꿈을 가지면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1903년에 하와이로 최초의 이민한다. 배를 타고서 어디서 출발했냐면 인천에서 출발을 했어요. 인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간단 말이죠. 사탕수수 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나중에는 또 독립운동 기반이 마련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인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나중에 돈을 모아서 고국이 그리우니까, 조선이 그리우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돈을 모아서 인천에다 학교를 세워. 그게 뭐야? 인하대학교죠. 인천, 하와이. 이 인천에서 하와이를 떠난 사람들이 만든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하와이 이민을 홍보하는 신문 기사예요.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하며 직업을 쉽고 집과 의료비도 내준다. 이러한 홍보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민을 시켜서 일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로 우리가 농업 이민을 가서 농사일을 했는데 살기 좋았을까요?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나라가 어딘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120년 전이잖아. 인권이라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지금과 같지 않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를, 국민, 힘도 없는 국민을 누가 신경 써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에 이 농업 이민을 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애니깽이라고 부르는데, 애니깽이 뭐냐면 이
멕시코에서 자라는 이 사탕수수를 에네켄이라고 불러요. 에네켄. 그 에네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애니깽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멕시코의 이민자들을 애니깽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우리 애니깽이에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곳 토인을 지구상 5, 6등 노예로 칭하는데 토인, 원주민, 지배받는 민족, 원주민을 지구상 5, 6등 노예로 칭하는데 한국은 7등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라고 하는 사회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하루 중에 하나는 우마와 같다, 소와 말 같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구타당에 피가 남자여 차마 목을 모습에 통탄이라 하였더라. 일을 못하면 채찍 맞고 돈도 안 주고 완전히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보면 이 멕시코의 그 사탕수수 에네켄이 굉장히 길이가 커요. 사람보다 더 커. 가시가 있고 막 이래서 이걸 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미국, 멕시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해서 다시 조선이라고 하는 고국에 돌아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못 오죠. 왜? 일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어. 자신이 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미국, 멕시코에 살기 시작하고 한인사회를 형성한 거죠. 그 이후에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갔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 아메리카 이주의 첫 역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미국, 멕시코나 이민 그런 거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정말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은 뭐 힘들다고 하지만 이 시대보다는 낫잖아요. 뭐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잘 살고 있어가지고 흔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부푼 꿈을 안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자기의 나라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노동하시는 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임해야 되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머리색이 다르다고, 우리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격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평등한 의식을 더욱더 생각하고 갖는 좀 성숙된 의식을 또 한번 배우게 되는 또 계기가 됐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는데요. 자, 온라인 강의 마지막 강의였고요. 열심히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들고 다음 주에 등교하면 실제로 얼굴 보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3개의 강의 좀 급하게 찍어가지고 좀 버벅거리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영상 잘 찍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